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 AI 거품론이 재부각되면서 변동성이 컸었죠.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거품론을 잠재울지 아니면 더 키울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 갈수록 눈높이가 높아져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담은 것일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나오셨고요. IS셋 이지환 대표, 또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지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 또 사상 최고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AI 거품론이 한참 시장을 눌렀던 요때 딱 나온 거라서 뭔가 막힌 열이 뚫렸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더군요. 이지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다행이죠. 다행인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뭐 나쁠 거로 예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분기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중동에서 수주되는 부분이나 중국 관련된 부분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 자체에 중동이나 중국발 그 물량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플러스가 되면 이번 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UAE에서 발주가 일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실적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고 블랙윈이나 블랙의 울트라 버전에 대한 수요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좀 분산되거나 완화되거나 이거와 무관하게 일단 실적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이 엔비디아 실적이 과거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한 분기의 실적을 앞으로 당기는 정도의 실적은 아닌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네. 일단은 일단은 시간에서 5%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반응도 좋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엔비디아 전수당 최고 경영자도 실적 발표 후에 나와서 이제 뭐 각종 질문들도 받고 시장에 메시지도 던졌죠. 요약하면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AI 거품론 걱정하지 마. 네. 아직 아니야. 이거를 전수당이 탁 콕 집어서 얘기한 것 같은 네, 맞습니다. 느낌적 느낌입니다. 예,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됐던 게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감가상각 연수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뭐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죠. 우리는 6년 이상 한다라고 해서 그냥 정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네, 오래 쓴다. 네, 뭐 큰 문제 없다라는 걸로 그냥 결론을 자기 나름대로 좀 낸 것 같고 또 뭐 계속 AI 거품론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뭐 예를 들어서 12개월 예상 PER이 뭐 한 38배, 한 40배 그 정도 사이였는데 네. 뭐 이번에도 뭐 이익이 어쨌든 60% 이상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떨어져서 한 32배, 한 33배 정도 요 정도로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뭐 사실 30배 지금 세계 최대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매년 뭐 이익이 뭐 60%씩 50%씩 나는 기업이 PER이 33배 정도다. 과연 비싼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AI 버블로는 조금 지워도 저희의 어떤 걱정거리 여러 가지 리스트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지워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준영 소장님은 이제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실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말이죠. 네. 딴 것보다 저도 좀 놀랐던 거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점점 하향으로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지난 분기 대비 지난 분기 72% 영업이익률은 이번 73%가 됐어요. 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굳이 리스크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은 지금 매출의 66% 정도가 데이터 센터로서 기존 거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엔비디아 이제 젠슨이라고 외쳤던 피지컬 AI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이제 내년도 얘기인 것이지 지금 이제 그거까지 된다면 이제 엔비디아는 더 이제 하늘을 날릴 것 같고 그 전까지만 한다면 이 이익률이 늘었다는 거, 독점이라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일단 엔비디아라고 하는 거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 AI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SK 최태원정도 우리도 이럴 줄 몰랐다. 어디까지 매운이 팔지 모르겠다. 이런 네. 것처럼 어디까지 확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확산됐었을 때 데이터 센터 가장 중요한 고부가 칩인 GPU를 만드는 실제 엔비디아는 여전히 좋지 않을까, AI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또 논란 아닌 논란을 일으켰던 게 사실 이 월가의 큰 손들, 그다음에 뭐 기술 이 IT 업계를 이끌어갔던 예를 들면 뭐 손정희 회장, 피터 딜, 뭐 이런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그분들 후회하겠네요, 이전 대표님. 사실 지난번에 소프트뱅크가 그 엔비디아 그 지분을 대량 매각했을 때도 굉장히 실기였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 매각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뭐 소프트뱅크나 T의 매각은 AI 거품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들 펀드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소프트뱅크는 어쨌든 이번에 매각하는 금액으로 또 오픈 AI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좀 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그 대응을 하느냐는 AI 거품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략적 대응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엔비디아가 어쨌든 실적이 공공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AI 칩이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나 브로드컴, 뭐 중국의 하웨이나 알리바바까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독점기업 지위가 좀 내려올 것이다라는 예상에 기반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 뭐 단순하게 AI 거품론이야 여기가 끝이야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이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마이클 버리는 어떻습니까? 어, 자신 있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네, 풋을 그러게요. 근데 이제 숏을 쳤는데 네.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은 그 풋이 행사되는 시기가 2027년입니다. 아니,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아니고 더 내후년인 비겁한 거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이클 벌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저희가 이제 아는 대로 신경외과 출신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분석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테슬라 매도를 했을 때도 약간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실패를 했었고 이번에는 될까라고 했는데 나름 그 감가상각에 대한 지적은 날카로웠죠. 이제 우리 젠슨황 CEO님께서는 이제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연수를 11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하죠. 그게 그렇게 고무줄로 기업마다 다르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계 기준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년에서 4년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써보니까 한 5년, 6년 써도 충분히 할만하고 지금은 이제 추론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컴퓨팅 하는 칩 자체는 에너지를 엄청 쓰니까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네. 사용 연수가 좀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추론으로 이렇게 쓰이는 그 칩은 사실 그냥 그렇게까지 뜨겁지가 않아서 한 4, 5년 써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어쨌든 그 기업들마다 우리는 이거는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는 좀 아니 저기 메타는 좀 심했죠. 11년은 글쎄요. 11년까지 데이터 센터 칩을 안 바꾸고 가져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메타가 좀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냐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기준이 좀 다른데 어쨌든 그 젠슨황 CEO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거는 분명히 좀 맞는 거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뭐 거품론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뒤에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지금 돈을 빌려서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좀 급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거 하나하고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수요 단은 괜찮은데 이제 밑에 단에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기업들이 그만큼 못 따라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못 따라오면 뭐 예를 들어서 HBM이 부족하면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 증가 속도도 지금의 속도에서 더 가속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 두 가지 걱정을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좀 그 사전 설명을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마이클 버리가 제기했던 게 그 AI 칩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6년 정도, 5, 6년 쓴다라고 알고 그걸 이제 회계 기준에 반영을 해서 수익 같은 것들을 계산을 했는데 마이클 버리가 제기한 거는 아닌 거죠. 더 짧게 써야 못 쓴다. 2, 3년밖에 못 쓴다. 그럼 이제 요게 소위 말해서 과소 계상을 해서 수익 다시 계산해야 된다라는 논란을 일으키는 거고요. 요건 아마 박 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반도체 실제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이게 네. 우리 핸드폰도 계속 많이 쓰면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럼 배터리 수명도 좀 준다고 알고 있고
반도체도 비슷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열 받으면 열화 되는 거죠. 네. 그 기본적으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6년 정도, 7년 정도 잡는 게 맞은데 얘기하신 대로 메타는 좀 오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인프라형 AI 갖고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발열이 심하다, 그러니까 액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논리 때문에 새롭게 나온 이 과열하고 전력을 엄청나게 쓰는 AI 칩이 과연 기존의 단품처럼 오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컨선은 어떤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또 기술적인 또 최적화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한 6년 정도, 7년 정도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논란이 된 건 이제 지금 투자 경쟁이란 말이죠. 과잉 투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 말고 이제 회사채 조달 발행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고 이제 이러니까 금리도 또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걱정되는 거죠. 이거 너무 과열 아니야? 라고 이제 지금 그 보는 시각이 사실 AI 거품론의 한 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아마존까지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논란이 조금 더 커졌고, 사실 이제 이 논란은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1년 내도록 겪어왔던 부분이죠. 4월 달에 딥시크 공포가 나왔을 때 캐펙 투자를 두고 이 정도 정말 돈을 투입하는 게 맞아 라는 논란이 일단 나왔고, 또 한 번은 7월 달에 오픈 AI 샘 올트먼 회장이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능력 없는 회사들까지 과연 과도하게 자금을 집행하는 게 맞냐라는 데의 거품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얘기했듯이 어떤 능력 없는 회사라고 이렇게 폭탄을 두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제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진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회계에서 어떤 무리하게 갈 부분이나 혹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결과 데이터와 무관하게 지금 어떤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트러블을 만들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샘 올트먼이 얘기했던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과도하게 투자하는 부분은 뭐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발행되는 회사채 규모가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회계를 완전히 손상할 정도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어쨌든 AI라는 산업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직관에서 초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캐펙 투자가 나오는 부분, 특히 7월달, 8월달 그 AI 거품론이 나온 이후에 보면 8월 직후에 캐펙 투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데이터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아마 블랙엘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액이 좀 더 커졌던 부담은 있겠지만 뭐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과도하게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기는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면 걱정은 그거 아닙니까? 다 투자했어요. 막 경쟁적으로 회사채 빚 내서 비투했어요. 근데 그거 다 만들어 놓고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요. 면 어떡하지? 네. 이제 그 걱정을 좀 먼 미래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AI 거품론도 다 먼 미래까지 그 걱정,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지금 그 기업들이 막 빅테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확신하는 것처럼 수익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저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의 이제 영업 이익률을 먼저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알파벳 이렇게 영업 이익률을 보니까 네. 알파벳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아마존하고 메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익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을 하고는 있는데 매출에서 이제 이익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예전보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은 여전히 뭐 30% 이상씩 다 나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고 뭐 독점적인 기업이긴 한데 투자 증가율이 60%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 2028년 정도까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지금의 어떤 투자 증가를 그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2년, 3년은 남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2028년을 넘어가서 2029년이나 30년까지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영업이익으로 그 영업현금 흐름으로 이 투자를 감당이 안 되게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 확실히 이제 이 AI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이제 수익이 나는 게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2년, 3년 안에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그 데이터 센터들도 있고 그 LLM 모델들도 많은데 네. 거기서 이제 좀 추려지겠죠. 누가 넘버원이고 누가 넘버2고 아마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넘버3까지도 안 갈 것 같고 1등, 2등 딱 정해지고 나면 그들이 모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요대로 2년, 3년을 지나면은 그때는 좀 많이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져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 아마도 이제 3년 뒤, 4년 뒤를 보면은 그때와 또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달라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등, 2등, 3등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한 1등, 2등 정도만 할 것 같다고. 사실 이제 구글이 인터넷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면 막강할 때는 뭐 70% 이렇게 해도 갔으니까 그런 걸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지금 벌이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다소 무리라고 싶을 정도로 보이더라도 지금 이 초기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못 살아남는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과도하게 회사채 발행을 해서라도 지금 투자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어차피 죽어요. 근데 투자를 안 하고 죽거나 그냥 죽거나 합니거나. 그 투자 예. 무서운 말씀들 많이. 삼동도 살아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차피 죽는데 투자해가지고. 기간이 듭니다. 네. 뭐 이틀 전에도 우리 머리에 쑥쑥 들어옵니다. 예, 구글 네. CEO도 AI 투자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때 망하면 다 망할 거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고사합니다. 네. 근데 투자를 하면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해봐야지. 그래. 해봐야죠. 네. 근데 그게 있고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AI 전환은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이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 소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구글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걸 원래 알고리즘적으로 짰다가 이걸 AI에 바꾸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다녀도 어려운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이 바꾸는 거 왜냐고 사람들이 알아요. 이 직이 바뀌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AI를 쓰기가 더 힘들어하는 게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정확히 얘기하신 게 우리가 일을 할 때 구글이나 메타 애들이 AI 잘 쓰겠지? 안 그래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마존도 어려운 이유도 메타도 어려운 이유도 오라클도 어려운 이유도 독자적 LLM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성능 좋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B2C로 벌고 있는 아마존은 이제 뭐 소위 커머셜로 벌고 있고 메타는 SNS 벌고 있긴 한데 광고로서요. 이 매출이 지금 시드머니인 거지 이게 AI 잘 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 중에 저도 생각해도 거의 전 좀 더 앞서 보이긴 하는데 또 2년 전으로 돈이 있는 그러니까 뭐 많이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이 있어서 버틸 수 있겠다. 근데 거기 기술도 뛰어나거든요. 이거 전혀 또 다른 혁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빅테크가 다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거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된다는 알고 있지만 아마도 옥석은 가려지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AI 시장 판도에 대한 예측을 좀 해주셨어요. 그 최근에 그 새로운 제품 또 서비스 선보인 곳이 이제 예를 들면 구글 제미나이 3번째 버전, 제미나이 3 이런 것들을 내놨더라고요. 뭐 이전과 비교해서 뭐가 더 좋아졌냐?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픈 AI가 첫 시작을 했지만 다양한 LLM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나오면서 판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시는지 이건 소장님께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속 새 버전들이 나오잖아요. 네. 챗GPT도 지금 5까지 나오고 뭐 특이한 버전도 나오고 동영상 버전도 나오고 지금 계속 분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판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아시겠지만 오픈 AI가 첫 시작을 했었고 거의 85% 전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가장 무서운 기업이 역시 이제 구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이제 이번에 제미나이 3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티 그래비티라고 되게 독특한 이름인데 코딩 자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같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이 구글이 무서운 점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조용히 내놓습니다. 근데 오픈 AI는 막 다 한 것처럼 내놓는데 사람 실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무엇이냐? 말씀드린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버전 자체가 물론 데이터 때문에 변하지는 않지만 신규 데이터를 통해서 소위 RAG라고 보통 얘기하죠. 신규 데이터가 들어와서 사람도 좋게 잘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재미나게 치게 되면은 최신 거 해줘라고 하면은 뭐 1분기나 2분기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걸 들어와서 사람들이 쓸모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기술이 현재는 데이터가 많아야 좋아지는데 데이터가 제일 많은 건 결국에는 제미나인 거지 구글인 거죠. 그 다음에 돈도 많은 건 말씀하신 대로 알파벳은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또 돈이 많은 건 또 구글인 거죠.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는 여전히 미국에 되게 중요한 기업이 돼버렸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살려줄 거야라는 것까지 얘기하긴 했지만 기술 면에서는 인력 면에서나 데이터 면에서 과연 이게 결국에는 한 3강 정도의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기 좀 괜찮다고 보통 얘기하죠. 이 세 가지 정도 중에서 어디가 될까? 저는 점점 구글 쪽으로 유리해지지 않나 이렇게 기술적인 걸 보더라도 데이터를 구하기에도 그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쓰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네. 사람들 안드로이드 구글 다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번 써볼래요? 했을 때 전환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물론 결정될 수 없고 오픈AI도 또 대단히 똑똑하게 진행하고 있고 여러저러 이제 서로 뭐 엔비디아 칩 왔다 갔다 사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여기에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 아마도 얘기하신 대로 1년 뒤로 결정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데이터와 돈이 많은 기업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의 원천 소스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던 플랫폼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기술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좀 유리하게 될 것 같다. 이건 의견을 다 좀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상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그 여전히 이제 오픈 AI의 챗GPT가 좀 광범위하게는 좀 유용하긴 한데 네. 제미나이가 주는 그 답이 훨씬 간결하고 조금 더 깔끔하다는 느낌은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딴 거보다는 어쨌든 이미지하고 비디오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GPT 돌리면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걸리는 것 같고 반응 속도 같은 거.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지금 오잖아요. 챗GPT 5인데 그 전 모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크게 뭐가 좋아졌는지 저는 체감을 잘 못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제미나이 3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쨌든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이 비디오나 또는 뭐 음성이나 이런 걸 다루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뭐 2강, 3강 구도에서 네. 조금씩 그 1강의 어떤 절대적인 위치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쓰니까 요즘 뭐 스토리지 뭐 그다음에 뭐 SSD 뭐 이런 또 다른 어떤 그 메모리와 관련된 그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느는 것도 저는 이런 제미나이 3의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좀 차별화가 된 것도 있잖아요. 알파벳 주가 괜찮았죠. 메타나 이런 데는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사실 사람들도 약간의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고 서비스에서 우리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가 갔던 방향이 조금 달랐거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좀 집중을 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제미나이를 개발한 챗GPT와 관련된 경쟁 구도에서 초반에 좀 고전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산업이 좀 안착되는 것 같고 메타는 사실 이런 분야보다는 빠르게 상업화를 갈 수 있는 쪽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뭐 광고 분야에서 AI를 접목한다든지 이런 상업화가 빠른 쪽을 선택을 했는데 그건 이제 한계에 좀 봉착하는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제미나이 3가 들어오면서 좀 앞서 있다라는 평가는 앞서 그 상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쓰임은 챗GPT가 좀 좋은데 전문적이거나 혹은 특정 섹터에 좀 국한되거나 그러니까 뭔가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고객들의 니드는 제미나이에 저도 좀 더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실제로 선택을 했을 때 유료화를 어느 걸 쓰려고 하냐라고 하면 제미나이를 쓰자는 직원들 의견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제미나이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상업화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챗GPT가 데이터랑 은 방대한데 이거를 서치해서 이제 제시해주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가 과도하지 않을까. 제미나이는 좀 더 간결하고 찾고 싶은 데이터를 딱 그대로 좀 직관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직관이나 추론 부분에서 좀 앞서가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 반도체 칩 시장에서는 이런 서비스의 진화가 또 다른 이 판을
연하여 예를 들면 예전에 학습 위주의 칩이었다면 그렇죠. 네.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간결하고 효율화된 그런 칩들로 시장도 이제 반도체 칩 시장도 계속 바뀌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정확한 말씀인 게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학습할 때는 데이터 양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고대역폭이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HBM이 필요하고 당연히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결국에 고객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내 얘기를 기억 못하면 기분이 나빠요. 분명히 인간 아닌데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검색했거나 출력했던 모든 것들을 내 아이디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비활성 메모리 필요해지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빨리 처리할 때는 이 단품 디램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라고 했을 때 당연스럽게 HBM도 여전히 니즈가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쓸 때 이때 이 속도를 빨리 해주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비활성 메모리 낸드, 그다음에 빨리 처리해야 될 휘발성 메모리지만 단품 D램, 이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큰 전환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엄청난 단품의 가격의 증가들, 이거는 최태원 형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기도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알았으면 미리 투자를 했겠죠. 이렇게 비싼데 이것들이 갑자기 터져 나왔고 또 공포심에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고 지금 아시겠지만 용산도 D램 되게 올랐어요. 전자상가도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이것들의 실제 고객 서비스에 의한 변화가 굉장히 크다.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항상 상상하고 있는 내년도부터 나와야 될 피지컬 AI 혹은 뭐 젠슨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업계에서 얘기하는 엣지 디바이스 당연스럽게 가볍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꼭 HBM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복합적인 메모리 나올 거다. 그럼 당연스럽게 단품 같은 것들이 이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I 거품론, 빅테크들의 어떤 우려가 제기되지만 반도체 칩 회사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모리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우리 이제 한국 삼성 하이닉스만 보면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분화하든 잘 대응만 하면 칩 수요는 탄탄하다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아마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엔비디아의 이제 독점력은 완화되겠지만 AI 칩을 생산 회사가 늘어날수록 뭐 HBM이나 DRA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그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는. 그러면 어쩌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거품론이 나올수록 오히려 가장 핵심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쪽으로 압축해서 보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DDR4 가격뿐만 아니라 DDR5도 10월 이후 한 달 동안 6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어쨌든 삼성전자도 D램 고객사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HBM4 가격을 처음에 70% 요구했다가 50% 가까운 가격에 관찰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입지가 굉장히 강화되었다라는 게 보여지고 아마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주가는 물론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AI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쪽은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는 소부장에 집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D램이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줄 사실 저는 몰랐는데 되게 자세하게 들으니까 상당히 유용한 다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 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군요. D램 없대잖아요. 없대니까. 용산도 비싸졌다니까. 되게 새롭네요. 그러니까 참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느낀 게 보통 이제 전자제품들은 시간이 가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항상. 네, 그렇죠. 일반적이죠. 네, 일반적인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쨌든 이제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이 되었고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사이클은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던 사이클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좀 느낌이 있고 결국에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들을 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의 핵심은 수요보다는 어쨌든 공급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을 얼마만큼 충분히 따라와 주는 그 캐파 증설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버블 우려가 좀 줄어들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캐파 증설이 잘 따라와 주지 않으면 네. 오히려 그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오히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을 네. 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네요. 어쨌든 쇼티지라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100% 지금 있는 라인을 풀캐파로 돌려도 계속 부족하다.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따른 네. 이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원래 기본적으로 겨울에 반도체가 제일 좋습니다. 추울 때 좋은 게 반도체는 맞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번에 단품 D램의 가격의 상승은 이번 3분기 그 소위 실적이 그러니까 점유율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그러니까 25년 1분기, 2분기 때는 2등했다가 다시 바뀌었어요. 어저께 나왔는데 34.4%와 34.4%인가 거의 차이는 없지만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1등했던 거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었고 이제 정상 단계에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고무적이었던 게 지금 도표도 있는데 2분기 때 HBM의 어떤 점유율이 하이닉스 61, 삼성 마이크론이 22, 삼성전자 17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저께 나왔던 게 제가 추산했더니 삼성전자가 85% 늘었대요. 네. 여기 나오지 않죠. 아마도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한 55, 삼성전자가 한 25, 마이크론이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까지 2배 차이 이상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품질의 D램도 있는데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캐파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 4, 하이닉스 3, 마이크론 2, 나머지 1이거든요. 4, 3이 1인데 이 두 회사가 거의 절반 이상을 HBM 썼단 말이죠. 그러면 4가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3 이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단품 D램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 캐파라고 하는 용량에서의 단품 D램의 현재의 수요가 너무 폭증했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 당연스럽게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근데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수요도 좋은 HBM이 고가를 받고 있는 하이닉스도 좋을 것이다. HBM 때문에. 둘 다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높잖아요. 그럼 이제 침 생산해서 수출하면 수출 단가도 비싸니까. 거기다 환율까지 만약에 효과까지 본다면 4분기 실적은 환율 효과까지 더하면 이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환율 효과도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는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 있고 여기에 반도체 D램 가격의 폭등이 8월, 9월 넘어서면서 9월, 10월부터 가속화되거든요. 그러니까 DDR4 가격이 1년 동안 뭐 1.45불에서 8달러를 넘어서는 정도로 육박했는데 특히 DDR5 가격이 10월달, 그러니까 10월 17일부터 지금 11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6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현물가 기준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가장 그 물꼬를 텄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큰 폭으로 받을 때도 나홀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결정적인 DDR5 상승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번 분기 실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상했던 실적 가이던스를 훨씬 넘어서는 최고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HBM이라는 이제 새로운 매출원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죠. 최근에 이제 젠슨 왕이 방한을 해서 HBM 삼성전자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기존 원래 파트너십은 하이닉스였으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파트너십으로 들어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HBM3E 4로 넘어가는 이제 단계인 건데 이게 이런 질문 드리는 게 항상 늘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HBM4에서는 그러면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기존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것이냐. 이게 시기 문제인데 뭐 내년 1, 2분기 정도 상반기 때는 아마도 하이닉스가 여전히 우세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계약 어떻게 할까까지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가격을 50% 올리더라도 괜찮다. 요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는 바처럼 현재 HBM4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뭐 하고 있냐? 더 좋은 다이를 쓰고 있다가 되게 중요하죠. D1C라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사이즈로 보자면 뭐 11.7나노 정도 되고 D1B는 보통 10.8 정도 돼가지고 길이 한 10 정도 줄게 되면 면적 20% 정도 줄거든요. 네. 그럼 다이수도 늘어나고요. 근데 다이수가 늘어나는데 속도가 더 좋아져요. 독특하죠. 반도체가 특이해요. 그래서 작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원다이를 쓰겠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다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워요. 칩입니다. 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칩 다이랑 같이 쓰는데 이게 12단, 뭐 16단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12단이 이제 HBM4가 이제 기본 단위로 나오게 돼 있는데 요거의 단위 하나 다이가 성능이 더 좋아요. 당연스럽게 12개 합치면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요게 좋아지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삼성이 원래 발열이 안 좋았었습니다. 소재가 안 좋아서요. 근데 그게 저전력이 되니까 좀 나아져요.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다시피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 다이 아래
메모리 다이 아래 뭐가 있냐면은 파운드리의 로직 다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옆에 디램 이만큼 뭉치가 있으면 아래 얘네가 신호 처리해가지고 이걸 옆에 있는 GPU를 넘겨줘요. 그래서 이만큼 메모리 동작이 도와주는 다이가 있는데 이 다이를 만들 때 서비스가 삼성이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이 파운드리가 4나노를 쓰는데 4나노가 요새 수율이 되게 잘 나와요. 성능 좋고. 근데 이제 여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거를 TSMC에 12나노 쓸까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하던 온라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맞춤이 돼 있어서 SK하이닉스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번에도 엔비디아에서도 마이크론도 지금 안 좋아요. 지금 마이크론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4 같은 게. 재설계한다는 이슈가 그렇죠. 있죠. 재설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재설계 보통 2달 넘게 잡아야 되고요. 양산하려면 4달 잡아야 되거든요. 6개월은 대부분 뒤져요. 그러면 요거 물량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HBM 루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 항상 부족이에요. 근데 그러면 루빈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뭔가 캐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됐겠지만 삼성전자가 더 싸게 만들고 더 좋은 걸 한다니까. 물론 맞추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칩 기술 봤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 때는 어느 정도 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봅니다. 참고로 소장님이 삼성전자 출신이어서 조금 팔이 안으로 구분 평가를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쓴 책을 보시면 삼성에서 저 싫어요, 별로. 알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높아시면. 근데 이제 그 상무님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훨씬 더 탄력적이었던 거는 사실 HBM의 주도권에 대한 게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대로 삼성이 급격하게 올라온다면 이 주가 평가도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뭐 하이닉스가 나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비슷해지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만 보면은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어쨌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2년째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삼성전자 이익이 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줄여왔었던 뭐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내년에는 뭐 또 좀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치고 가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누가 더 좋을 거냐라는 논란들이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늘 있는데 네. 이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 너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코스피 200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 심플하게는 코스피 200을 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또 나름의 스토리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회사의 건전한 경쟁 구도도 상당히 재밌죠. 재밌고 뭐 나라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사실 한번 뺏기는 게 이제 쉽지 재탈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고생을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은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 저는 이제 둘 다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이제 우리 약간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한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빠지고 이런 경우가 왕왕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램 업황이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가운데 삼성전자는 HBM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최근에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재설계, HBM4 관련된 재설계가 아마 삼성전자한테는 기회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할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의 입지가 흔들리냐라면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두 종목 다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뭐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전에는 하이닉스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삼성전자 비중을 좀 오피스타거나 혹은 삼성전자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가 평택의 신규 팹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평택 그 팹이 사실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면서 신규 투자를 좀 중단했었는데 그게 지금 재개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의미를 더하자면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으려나 내도 기대를 할 수 있으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파운드리 현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파운드리는 이게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일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잡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 수주나 네. 이번에 다른 뭐 중국 회사 수주 같은 것도 있고 뭐 일시적으로 가장 큰 거는 아마도 내년도에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 정말 100% 다 쓰는 겁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말들이 많은데
뭐 퀄컴에서는 자기께 75%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울트라 모델만 쓰겠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반도체 핸드폰 쪽 동료들도 있고 반도체 동료들도 있는데 서로 얘기가 다 다른 거죠. 네. 핸드폰은 당연히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는 성능이 가장 좋은 걸 쓰겠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반도체 메모리 쪽이나 아니면 이제 소위 전체 경영 지원해주는 어떤 조직 같은 경우에서는 같이 쓰라고 그러겠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반기별로 칩 사용량만 7.8조 원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때도.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네. 근데 저는 입장으로서는 파운드리는 고객의 신뢰를 잃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회사를 투자하실 때는 매출이 큰데 이익이 작을 때는 기대할 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급 판매가 아니라면 매출이 크다. 그럼 이게 뭐 마케팅비나 기술 개발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수준은 거의 똔똔일 겁니다. 똔똔이란 말이 이렇게 네, 거의 안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렇더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레퍼런스 쌓고 하게 된다면은 뭐 지금 뭐 아직 조직에 반대했지만은 한재만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뭐하냐 27년 정도 때부터 반등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번 분기 때는 아마도 지난 분기 때 마이너스 2.5조 원 같은 최악의 적자를 면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내년도에 아주 좋아질 거다, 아니면 파운드리가 치고 나갈 거다라는 생각은 너무 일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나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리자면 네. TSMC와 의미 있는 경쟁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저는 TSMC가 좀 다른 측면의 경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TSMC 지금 테슬라가 화난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지? TSMC 갔더니 우리를 1등 취급 안 해주지? 네. 왜냐하면 이제 단품 칩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부가가치 높고 개수가 많은 것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와 애플이거든요. 네. 여기가 1순위입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근데 테슬라 같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AI 시대 엣지 디바이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칩, 어떤 다른 칩 이런 쪽은 초미세 공정이 엄청난 수요를 갖고 있는 TSMC도 있겠으나 캐파도 있고 미세 공정을 할 수 있고 패키지가 좀 더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어렵지만 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AI 시대의 이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밀고 나가서 여기에 파일을 키우는 거 그리고 AI 시대에 좀 큰 칩 정도를 더 열심히 만들게 된다면 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있을 것 같고 네. 거기서 교섭을 쌓고 뭐 모바일 폰 같은 현재 경쟁에서는 삼성하고 같이 해가지고 잘 하고 그 다음부터 경쟁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하여튼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의 뭐 4분의 1 이렇게 차지하니까 시장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 때문에 사실 좀 가치 조정을 받은 여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칩의 미래, 지금 AI 시장의 분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미래가 뭐 상당히 발달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정 시기가 좋은 가격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드린다면 네. 어떤 네, 편이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9월달, 10월달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좀 네. 많이 오르기는 해서 약간 뭐 가격으로만 보면 약간의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던 거는 저희 국내 그 코스피 전체 이익에서 이 반도체 두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시가총액 비중을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쭉 비교를 해보니까 재작년 말고는 어쨌든 대체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정직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 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커지면 시가총액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함께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히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년에 저희 코스피 뭐 영업이익 뭐 400조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반도체 두 기업 영업이익 합쳐서 150조, 140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두 기업이 적어도 한 3분의 1을 넘어서 한 35%에서 한 36% 이상은 차지를 해도 크게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딱 그 정도에서 약간 밑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올랐다. 최근 한두 달 동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전체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은 저희 한국 전체 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여전히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네. 지금 목표 주가 제시한 거 보면 요즘에 외국계에서 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더 공격적인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 목표 주가를 보면 올라갈 룸은 상당히 많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 좀 조정받는 시기가 조금 더 싸게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재한 대표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일단은 AI 거품론과 학장론이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투자자들이 장단을 맞출 것이냐라고 보면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어느 정도 사이클 성숙을 했다라고 보면 가장 핵심적인 섹터에 더 집중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다. AI 거품론에 의해서 AI의 대체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AI 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실적이 담보되는 쪽. 그러면 지금은 뭐 누가 봐도 메모리 반도체 쪽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쩌면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지금은 필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신다면 관련되어 있는 소재나 부품, 장비까지 오히려 이쪽에 조금 더 압축해서 하반기를 남은 기간 동안 좀 보시는 게 좀 덜 불안하실 거고 조금 더 수익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AI 거품론, 뭐 고평가론 이런 것들이 이제 때만 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시장을 한 번씩 흔드는데 그때마다 우리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 쪽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 파도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특히 그래요. 최근에 이제 9월달 이후에 그 10월 이후 급등하고 11월달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사실 장중이나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아마 주식 자체도 있지만 최근에는 ETF나 파생 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 쪽에서 나오는 변동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ETF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변동성은 사실 장중에도 몇 %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변동성을 크게 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 갔다 장단을 맞추다 보면 정말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주도주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단기 등락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적어도 내년 한 1분기까지는 보고 달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실적을 내면서 증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I 거품 무료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 지금이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무리수를 두게 된다면 또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